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학교 선배인 남편과 대학 시절부터 사귀다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다 친해졌는데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에 끌렸던 것 같아요. 게다가 키도 크고 잘생겨서 외모도 멋진 데다가 목소리까지 좋았거든요. 자신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이성에게 끌린다는데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가끔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곤 했었지만 결국은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얼마나 푹 빠졌었는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같이 있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왜 그렇게 빨리 결정했나 후회스럽지만 그땐 정말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었어요. 결혼해서도 어딜 가도 눈에 띄고 여자들이 먼저 관심을 보여 본인도 피곤해할 정도였죠. 애까지 낳고 살다 보니 저도 그런 거엔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또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세 발의 피라고 느낄 정도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몇 번 만나뵌 시어머니는 그냥 무난한 분이셨어요. 오히려 처음엔 굉장히 교양 있고 차분하고 좋은 분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땐 남들처럼 고부 갈등은 없을 것 같다며 안도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형제 자매가 없는 외동으로 자랐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었대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분가하려니까 시어머니가 반대하면서 3년은 들어와 살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우리 집안 가풍도 익혀야 하고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 딱 3년만 들어와 살다가 분가해라. 원래 10년은 그래야 하는데 너희 생각해서 많이 줄여준 거야. 저희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거의 통보식으로 강요를 하셨어요. 남편도 저도 둘 다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뜻대로 분가하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처음부터 자기 말을 안 들었다며 화를 내고 그걸 빌미로 자주 찾아와서 간섭을 해댔어요. 결혼해서 겪은 시어머니는 성격이 매우 강하신 편이었죠. 고집이 세고 화도 잘 내고 목소리도 커서 평범하게 말하는 것도 싸우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전엔 어찌나 제 앞에서 연기를 잘하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 성격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무속인을 맹신하는 거였어요. 저는 무교이기도 하고 무속인이나 미신 같은 건 평생 관심도 없이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중독 수준으로 빠져있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제 관상이 안 좋다느니 궁합이 나쁘다느니 하면서 무속인 말만 믿고 반대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었어요. 시어머니는 전국 방방곡곡 용하다는 무속인은 다 찾아다니셨어요. 구슬하느라 쓴 돈만 해도 아마 억대는 넘을 거라며 남편도 혀를 내둘렀어요. 자기가 평생을 아무리 설득하고 말려봐도 고집이 대단하다며 자긴 진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붙이고 간 부적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였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고 몇 년은 아이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바로 아이를 가져야 한다며 전화로 매일 아이 타령을 해댔고 제가 입는 옷이며 가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까지 다 알고 싶어 했어요. 빨간색 옷은 입지 말아라. 동쪽으로 다니지 말아라. 해산물은 먹지 말아라. 나이 많은 여자는 만나지 말아라.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딸한테도 간섭이 시작됐어요. 저야 어차피 버린 몸이라 생각하며 참고 살았지만 우리 딸 지영이한테까지 그러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딸을 만날 때마다 늘 혀를 끌끌 차면서 악담을 해대는 건 기본이었어요.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 나와야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딴 게 나와서 다 망쳐버렸지 뭐야? 저걸 어디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애초에 결혼을 잘못 시켜서 저런 게 나온 거지. 내가 미쳤지. 끝까지 이런 결혼은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정말 속상해 죽겠네. 저한텐 세상 둘도 없이 제 목숨과도 같은 딸인데 시어머니는 항상 천덕꾸러기처럼 대했어요. 딸한테만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결국은 자기 엄마 편만 들었어요. 우리 엄마 저러시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나도 평생 말려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괜한 신경 써서 사서 고생하지 말고.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머님 아들이긴 하지만 남편의 지영이 아빠라는 게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울면서 지낸 밤들이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어느 순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를 바꿀 수 없으면 저라도 노력해보기로요. 딸이 시어머니와 안 부딪히도록 최대한 신경 썼어요. 딸도 할머니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잘 놀다가도 할머니만 보면 몸서리를 칠 정도였거든요. 그 어린 개 눈치를 보면서 제 뒤로 와서 숨더라고요. 엄마, 나 할머니 싫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커가면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 하지는 않았죠. 걔집에 학원 보내지 마라. 공부 많이 시켜서 좋을 거 하나 없다. 좋은 거 입히고 먹이지도 마. 딸은 남 주면 그만이고 아무 부질없는 짓이다. 자기는 딸 아닌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어느 날은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죠. 다른 집 손자 손녀들은 얼마나 예쁨 받고 귀한 대접을 받는데 우리 딸은 왜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하나. 정말 가슴속에 응어리가 바위보다 더 크게 생겨버린 것 같아 늘 답답했어요. 남편이 아프다거나 다친다거나 일이 잘 안 풀려도 어김없이 저한테 화살이 돌아왔어요. 거봐라. 이게 다 네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지. 멀쩡한 애가 왜 다쳤겠어.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도 신령님께 빌고 내 말 좀 들으래도. 사람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 이 꼬라진 거야. 네가 내 아들 앞길 다 망치고 있는 거라고. 평소에 자기가 다니는 법당이나 점집에 안 따라 나섰더니 꼭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원망을 쏟아냈어요. 남편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지만 일만으로도 머리 아프다며 이젠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했죠. 알고 보니 몰래 여자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심증도 있고 물증도 있었지만 우리 딸 성인 될 때까지만, 아니 결혼시킬 때까지만 버티자 하는 생각을 하고 참았어요. 결정적일 때 터뜨리려고 증거는 잘 모아두었고요. 시어머니 일만으로도 버티기 힘든데 남편 일까지 신경 쓰려니 이렇게 버티는 제가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그땐 어떻게든지 참고 견뎌서 딸한테만은 상처 주지 말자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그 지옥에서 벗어났어야 했는데 그땐 버티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네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무속인이 아들 셋을 더 낳아야 잘 풀린다고 아들을 셋이나 더 낳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바람피고 밖으로만 돌면서 집안일엔 관심도 없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아들을 셋이나 낳으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디서 출처도 없는 이상한 걸 먹으라고 하고 안방에 부적을 덕지덕지 붙이고 이불이랑 베개 안에도 부적을 집어넣었어요. 가구며 살림살이에도 손대고 자기 집안인 양 다 헤집어 놓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이럴 권리가 있는 건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지영이 하나로 좋게요. 더 이상 아이 낳을 생각 없다고요. 아범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막무가내로 강요하지 마세요. 불쑥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뭐라고? 네가 기어코 우리 집안 대를 끊을 셈이야? 그깟 계집애 하나 낳은 주제에 뭐가 어째? 다시 애를 안 낳아? 맨날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나 써대면서 편하게 사는 년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아들도 하나 떡하니 못 낳고 괘씸한 년, 이 배은망덕한 년. 욕 듣는 거야 신혼 초부터 일상 다반사였기 때문에 놀라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려면 우리 딸을 남자같이 꾸며야 한다고까지 하는 데는 두 손 두 발 다 들겠더라고요. 이번엔 무속인이 딸 이름을 남자처럼 바꾸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옷도 남자애처럼 입혀야 아들이 들어선다고 했대요. 지영이란 이름도 자기가 무속인한테 가서 큰돈 주고 받아온 건데 또 이름을 바꾸라고 하다니 정말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영이란 이름이 문제라더라. 경남이로 바꾸면 바로 아들도 들어서고 지영이도 잘 되고 애비 일도 술술 풀린대. 머리도 짧게 깎고 옷도 치마는 절대로 입히지 말래. 좋을 거 없으니 하지 마. 정말 누가 들어도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병도 심한 중증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무속인 말에 맹신하면서 빠져 사는지 안타까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갈 때마다 돈은 또 얼마씩이나 내고 다니는 건지
모르긴 몰라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물려주고 가신 걸 다 쓰고 빚까지 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어쩌려고 이러세요. 하니 웬일인지 그 정도만 하고 갔어요.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모처럼 온 식구가 다 집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들이닥쳤어요.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저희 딸까지 다 모여 앉아보라면서 하는 말이 자꾸 애가 안 들어서서 알아봤더니 지영이를 멀리 보내야 한다더라. 그래야 너희 사이가 좋아지고 바로 아들이 들어설 수 있대. 이번엔 아들로만 새 쌍둥이가 들어설 수 있다더라. 이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러니까 제발 내 말 듣고 지영이 강릉으로 보내자. 강릉에 남편 쪽 먼 친척이 살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왕래도 안 하고 소식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지영이를 보내라니. 제대로 노망이 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강하게 거부했어요. 자꾸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이런 이상한 데 다니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전하세요? 저희 아이 낳을 생각 없어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 지영이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어머님, 정말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거길 정말 보낼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목에 핏대가 서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지영이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요. 이년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질이야? 내가 너 여태까지 얼마나 봐줬는데 그걸 모르고 기어오르네. 감히 시애미 말을 거역해? 그리고 시애미한테 제정신이냐고? 아범, 너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 좀 해봐라.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놈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나도 어머니 말씀 찬성이야. 지영이 여태까지 혼자만 자라고 친구도 없고 사회성이 부족해. 공기 좋은 바닷가에 가서 좀 지내다 오면 지영이한테도 나쁠 거 없잖아. 잠깐만 보내보자. 지영이가 적응 못하면 바로 데려오면 되고. 지영아, 어때? 참, 저런 걸 남편이라고 애 얼굴 보면 모르나. 뭘 묻고 앉아있는 건지 정말 한심했어요. 애가 금세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그걸 보더니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하는 말이 뭘 잘했다고 울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태어난 게 어른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어른이 가라면 가는 거지. 안 가기만 해봐. 이번엔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네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 집안의 불행이야. 하면서 애를 때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겨를도 없었어요. 저도 순간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정말 모자가 쌍으로 얼마나 재수가 없던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고 애는 달래서 방으로 보내고 소리를 질렀죠. 아주 이젠 두 모자가 쌍으로 미치셨네요. 어디서 제 딸한테 함부로 손을 대세요?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아니 제가 죽어도 절대 안 보냅니다. 그리고 이딴 거 앞으로 다신 갖고 올 생각도 마세요. 온 집안에 붙인 부적을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다 뜯고 갈기갈기 찢어서 뿌렸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혼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남편이 갑자기 자기 엄마 얼굴을 보더니 무슨 짓이냐며 저를 때리려는 거예요. 어디 결혼한 놈이 여자나 만나고 다니는 주제에 손찌검까지 하려고? 너 그러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았니?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지영이 때문에 참은 거야, 이 불결하고 더러운 놈아. 그러니까 움찔을 하더니 놀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대박이었는데 아들, 너 여자 있어? 어떤 여자야? 혹시 애 가졌니? 사진 있으면 엄마한테 얼굴 좀 보여줘봐. 몇 년생이야?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그쪽에서 아들 새쌍둥이 얻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완전히 돌겠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집구석에서 저런 것들을 상대하는 게 몸서리가 쳐졌어요.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정까지도 완전히 떨어지더라고요. 난 여기서 빠져줄 테니 당신 미친 집 받아주는 여자 만나 100년해로 하세요. 온 집안을 부족으로 도배를 하든 아들 새쌍둥이를 낳든 싸지르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 쌍으로 사이코의 재수없는 인간들아. 저랑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니 둘 다 아무 말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서 있었어요. 긴 말 할 거 없이 깔끔하게 지영이 양육권 갖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했어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니 양육비니 그쪽이랑은 1원 한 푼도 1분 1초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작에 이러고 나올 걸 괜히 딸한테 못 볼 것만 보이고 제 자신에 대한 후회와 원망도 컸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여자 혼자 몸에 딸 하나 키우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이렇다 할 경력도 없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사회생활이라고는 거의 제로였거든요.
결혼하고도 지영이만 키우고 계속 전업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현실은 정말 가혹했어요. 그래도 난 엄마니까 강해지고 독해질 수밖에 없었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도 저를 다 이해해주고 잘 따라줬어요. 얼마나 예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 얼마 전에 명문대도 입학했어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이나 과외도 못 시켰는데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래에 소식을 들으니 남편 놈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다 돈 다 뜯기고 그 여자는 구타러 다니다가 빚더미에 앉아 허우적댄대요. 놀라운 일도 아니고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여자가 자꾸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무속인이 저랑 합쳐야 아들이 잘 된다고 제발 돌아와 달래요. 자기 아들 상태 안 좋다며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면서요. 그딴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죠. 이번엔 손녀가 복덩이라며 잘 키워야 한다고 했대요. 어디서 들었는지 명문대 들어간 것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손녀가 그럴 줄 알았다나? 참나 어디서 함부로 지 손녀라는 말을 올리는 건지 자기가 한 짓은 벌써 다 잊은 건지 치매가 온 건지 정신 나간 놓친네 이런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직접 찾아오겠다고도 했는데 찾아만 와봐요. 오는 날엔 소금 뿌려 쫓아버릴 테니까. 다신 생판 남한테 이런 연락하지 말라며 차단해버렸죠. 지금도 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영이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앞으로 그딴 인간들과의 일은 싹 잊고 우리 딸 이쁘게 살길 바라며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살려고요. 다 털어놓고 나니 먹먹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못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아무리 못한 사이라도 가족만큼은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동생 부부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운영하시던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허구한 날 도박과 술에 의존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심해지면서 저는 고운 엄마가 더 안타까워졌어요. 그 결과 식당이며 집이며 모든 재산을 탕진하셨죠. 결국 저희 네 식구는 단칸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교사였던 엄마 봉급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이 돈까지 손대는 바람에 정말 하루에 세 끼 챙겨 먹는 날이 드물 정도였어요. 엄마는 저희 남매를 아빠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지 않으셔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고 하셨지만 아빠는 도박으로 돈을 잃은 날이면 술에 취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난동을 피우시며 어머니에게 폭행까지 가하셨죠. 저희는 너무 어렸기에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에 엄마는 결국 이혼하셨고 저희 남매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안정적인 교사였던 엄마 덕에 저희의 생활은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이란 게 흔하지도 않았고 편모 가정에 대한 편견도 더 심한 시절이라 엄마는 그런 상황을 저희에게 안겨준 걸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걸 못 느끼게끔 최선을 다하셨죠. 엄마의 헌신 덕에 저희 남매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던 터라 그걸 아는 저는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 다 내 맘 같지는 않다고 하죠.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은 어찌나 아버지의 모습을 빼다박은 건지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다니는 통에 엄마가 학교에 불려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동생은 우리 집 유일한 남잔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참 야속하기도 했지만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 동생을 아버지 같은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커가는 남동생을 바로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자꾸 삐뚤어져만 갔어요. 변변한 직장도 없이 엄마에게 용돈 탔으며 놀기만 하던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며 결혼해야겠다더군요. 엄마와 저에게 신혼집을 요구했어요. 참 그런 뻔뻔한 모습에 동생이 미웠지만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아빠가 되면 사람이 변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셨죠. 모아둔 돈에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를 구해줬지만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동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라진 점이 하나 있긴 있었죠. 동생만큼이나 철부지인 올케가 한 명 더 늘었다는 거요. 동생 부부는 결혼하고도 명절에 집에 오긴커녕 멋대로 행동했고 돈 필요할 때만 집에 찾아와 엄마에게 용돈을 타가곤 했어요. 결혼한 녀석이 아직까지 철없이 구는 모습에 한 소리 했죠. 야, 지석아, 너도 이제 30이야. 애까지 있는 놈이 언제까지 엄마 등골 뽑아먹고 살래?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아, 짜증나게 누나가 왜 난리야. 엄마 돈이지 누나 돈이야?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누나가 왜 이러냐고. 어쩜 저렇게도 아버지를 닮았는지 점점 클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동생 모습에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엄마는 세상 천지에 둘밖에 없는 남매가 싸우는 모습에 맘 아파하셨어요. 왜 이리 싸우느냐며 달래기도 하셨어요. 지영아, 네가 이해 좀 해라. 저 녀석이 저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미안하구나.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석이도 언젠가는. 엄마는 저희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시고도 부모의 이혼으로 저희가 받았을 상처에 대한 미안함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엄마를 이해해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35살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있었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스스로 비혼주의라 위안 삼으며 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가 남편의 아는 동생이라며 그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보다 2살 어렸던 그는 친구의 말대로 착한 남자의 끝판왕이었어요. 모든 행동에 배려가 넘쳤고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대해줬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저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성숙한 남자였어요. 이런 남자라면 결혼이란 것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죠. 그와의 만남은 항상 즐거웠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제 고민도 깊어져만 갔어요. 결혼하게 된다면 건설사에 다니고 있던 그의 직업 특성상 2, 3년마다 현장을 옮겨야 해서 이사를 다녀야만 했고 엄마를 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지 잘 아는 저는 선뜻 그와의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동생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동생은 지금부터 엄마를 본인이 모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는데 누나, 결혼하면 내가 엄마 모실게. 엄마 혼자 살게 둘 순 없잖아. 엄마 안 그래도 외로움 많이 타는데. 참, 세상엔 놀랄 일이었어요. 엄마 말대로 드디어 동생이 철든 건가요? 마냥 철부지로만 보이던 동생이 제가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선뜻 본인이 엄마를 모시겠다며 나서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기가 막힌 일들의 시작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동생도 나이를 먹으니 드디어 인간이 되었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제 결혼과 동생의 변화에 내가 할 일 다 했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교직 생활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죠. 덩달아 제 큰 고민도 함께 해결되었어요. 동생 부부 덕에 제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창원 현장으로 발령이 난 남편과 함께 창원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간호사였던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죠. 신혼생활을 만끽하는 중 저희 부부에게도 큰 선물이 찾아왔고 예쁜 딸 시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37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저는 이제서야 걱정 하나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착각했었죠. 동생네 부부와 함께 살게 된 엄마는 처음에는 지석이 덕을 다 본다며 좋아하시고 그 생활에 만족하셨어요. 저도 새로운 터전에서 적응과 임신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정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엄마와 연락하면서 안부 정도 묻곤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된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했죠. 지석아,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요즘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 보여서. 아무 일 없어. 그리고 결혼하고 엄마 우리한테 맡겼으면 너무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동생의 말에 순간 멍해졌는데 사실 저도 말할 자격이 없었죠. 지방에 살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본 지도 한참 된 제가 할 말도 아니었죠. 그 길로 저는 월차를 내고 시우와 함께 엄마를 만나러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형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미안해, 올케. 내가 엄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 돼서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고 올게.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 간단한 연락하는 것조차 깜빡했어요. 갑자기 등장한 저의 올케는 당황한 듯 했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엄마는 거실로 나오셨는데 아무리 일하던 사람이 은퇴하면 확 늙는다지만 못 본 몇 개월 사이에 엄마는 염색도 안 하시는지 머리는 희끗희끗. 불과 얼마 전까지 교단에 서신 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에 정말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아냈는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흔히 은퇴 후 겪는 무력감에서 오는 노화 정도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뭔가 기가 죽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엄마와 이야기하는 내내 올케는 옆에서 어슬렁대면서 저와 엄마를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왔을 때부터 신경이 쓰이던 게 하나 있었는데 거실에 놓여있던 명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던 올케의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저희 남편이 엄마 명예퇴직하실 때 큰맘 먹고 사드린 건데 왜 그걸 올케가 쓰고 있는 건지 만에 하나 다른 가방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에게 슬쩍 물어봤는데요. 엄마, 혹시 저번에 사준 핸드백 잘 쓰고 있어? 박서방이 사준 그거 어딨어? 잘 쓰고 있지. 어딨더라? 엄마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엄마, 혹시 거실에 있는 핸드백 그거야? 그거 올케가 쓰고 들고 다니는 거야? 왜? 그거 맞긴 한데 애기가 모임 나갈 때 잠깐 쓴다고 빌려갔는데 올케는 중요한 모임이라고 엄마의 명품백을 빌리고서는 몇 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고 바보 같은 엄마는 돌려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있었죠. 올케, 혹시 그 가방 우리 엄마 거야? 빌려갔으면 돌려줘야지 말을 안 한다고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떡해? 올케는 뭔가 훔쳐먹다가 걸린 사람처럼 당황하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핸드백을 내동댕이 치고 방문을 쾅 닫으면서 들어가 버렸는데요. 형님, 제가 뭐 훔치기라도 했어요? 어차피 어머님 밖에 나가시지도 않고 장롱에 가만 놔둘 바에 제가 좀 썼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오셨어요? 안 써요, 안 써. 형님이 자꾸 그러시면 어머님만 힘들어지는 거 모르세요? 뭐 하는 짓이야? 그걸 왜 던져? 올케! 올케!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올케의 모습에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영아, 네가 참아라. 아직 어려서 그래. 엄마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저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맨날 사람 좋게 행동하니까 제가 저 따위로 행동하는 거잖아. 매번 져주기만 하는 엄마의 모습에 순간 화가 나서 잘못도 없는 엄마에게 화를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내내 올케가 마지막에 말했던 우리 엄마만 힘들어질 거라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에게 화를 내고 돌아온 후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단호하지 못한 엄마가 밉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동생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누나,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지금 병원이야. 간호할 사람이 없는데 누나가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누워있는 엄마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동생네 부부는 일이 많아서 엄마 병간호할 시간이 없다며 저에게 해주길 원했어요. 뻔히 보이는 바쁘다고 핑계대는 모습에 야속하긴 했지만 허리를 다치신 엄마가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터라 대소변까지 받아야 했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엄마에게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간 휴가를 내서 엄마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병간호였지만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년차 간호사인 저에게 환자 간호하는 건 늘 하던 일상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점점 기운을 찾을 때쯤 엄마를 수술하신 담당 선생님은 저를 부르시고는 사진을 보여주시며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김혜연님 따님이시죠?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여기 분명한 억아픈들 보이시죠? 어머님께는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셔서 가정 문제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외부 힘에 의해 강제로 억압된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며 뭔가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억아픈의 진실은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밝혀지게 되었어요. 엄마가 낮잠 자는 동안 잠깐 마트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병실에는 제가 온 후 3일간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던 동생네 부부가 와 있었죠.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형님한테 다 말하진 않았겠지?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놨어. 걱정 마, 자기야. 도대체 뭘 말을 안 한다는 건지 그들의 대화는 의심스럽기만 했어요. 여튼 어머님 태어나면 난 어머님 못 모셔. 지금까지야 뭐 가만 놔둬도 되니 상관없었는데 아픈 사람 내가 어떻게 모셔. 요양원에 보내던지 자기가 알아서 해. 야, 요양원 보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어떡하고. 엄마 교사연금으로 차 할부랑 갚고 있는데 엄마 연금이 내 월급보다 훨씬 많아. 너 그거 없이 살 수 있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멍이가 엄마 거야. 아, 몰라. 암튼 난 못 모시니 알아서 해. 아파서 요양원 보낸다는데 뭐 형님이 어쩌겠어? 연금 통장이랑 도장 우리가 다 들고 있잖아. 요양원 들어가면 돈 쓸 일도 없을 텐데 우리가 좀 쓰면 어때? 그 둘의 대화는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저것들이 인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누워있는 엄마 두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사람이야? 누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제가 자신들의 대화를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지 뻔뻔하게 잡아떼는 동생이었죠. 너한테 엄마는 뭐야? 그저 빨대 꼽아서 등골 빼먹을 호구로 보이니? 그리고 올케 너, 인간이 그러는 거 아니다.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요양원을 보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형님, 그렇게 좋으시면 형님이 모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희가 모신 시간이 있고 하니 그 계산은 하셔야겠는데요? 옳게 어처구니 없는 말과 함께 동생은 흥분하며 상관 말라고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달려들었죠. 그때 자는 줄만 알았던 엄마가 소리치셨어요. 그만해. 지석이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날 이따위로밖에 취급 안 하는 거니? 그리고 며느라기, 너는 할 말 있지 않니? 네가 밀었잖아. 네 아들 지훈이 나랑 놀다 넘어져서 운다고. 똑같이 당해보라며 네가 날 이리저리 흔들어서 넘어뜨렸잖아. 나 하나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거 원? 본인이 한 짓이 만천하에 드러난 올케의 얼굴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동생놈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엄마 몸에 남은 억아픈들이 올케의 짓이란 걸 알게 되니 더는 이 인간들 가만둘 수가 없었고 당장 경찰을 불렀어요. 누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실수였어, 실수. 가족끼리 경찰까지 부르고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 네가 엄마랑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나 너 같은 동생 준 적 없으니까 앞으로 누나라 부르지도 마. 그리고 엄마, 이번에 나 말릴 생각하지 마. 이 장면을 모두 보신 담당 의사도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다며 나서주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들어오자 올케는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는데 정말 머리통을 발로 차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더는 저런 인간들이랑 엮이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 결과 올케의 엄마에 대한 폭행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동생놈 역시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연금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 관리하면서 자신의 타도사고 지금까지 한 행동들까지 밝혀지면서 엄마를 다치게 하는 패륜적인 행동을 한 올케는 법정 구속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몰래 빼돌린 돈도 돌려받게 되었고 엄마 명의의 동생놈이 살고 있는 집도 팔아버렸더니 동생놈은 씩씩대며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염치도 없게 말이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집 팔면 나랑 엄마 손자는 어디 가서 살라고. 빨리 부동산에 연락해, 안 판다고. 지석아, 나는 이제 너 아들로 생각 안 한다. 그 아파트는 내 돈으로 산 거니 내 마음대로 팔면 되는 거고. 내가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나아지겠지. 한 세월이 얼마냐. 나도 할 만큼 했다. 네 아들은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더는 나 찾아오지 마라.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는지 동생놈은 올케랑 이혼하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평소와 다르게 엄마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 준비와 엄마의 병간호를 위해 저는 서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일도 쉴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본인 걱정은 말고 장모님 잘 챙기라며 저를 배려해줬어요. 남편의 배려 덕분에 엄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원날 엄마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랑 함께 살아요.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남편은 고민 끝에 본사 지원을 했고 곧 서울로 올라오게 될 거라며 저희 엄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거취를 걱정하던 제 모습에 너무 당연한 일이니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말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신경 못 쓴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죠.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제가 남편 하나는 진짜를 골랐구나 싶었어요. 엄마는 집 사는데 보태라면서 아파트 판 돈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 돈으로 정원 딸린 예쁜 주택에서 엄마와 남편, 그리고 우리 예쁜 시우까지 네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까지 왔던 엄마는 손녀 시우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재판은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용서를 빌며 합의해달라는 올케의 호소가 있었지만 몇 년을 그렇게 엄마한테 행동한 걸 생각하면 저희는 합의금 따위 필요 없거든요.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놈 역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지만 그런 모습조차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란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동생네가 넘은 거죠. 어른이니 그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더 단호하지 못한 엄마를 원망도 했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네요. 엄마, 항상 고마워요.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차 40대 여성이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저랑 저희 시어머님 관계만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서요. 남편과 저는 78년생 말띠로 동갑이에요. 우린 직장 동료 사이로 만났죠. 정확히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요. 문제는 제가 상사고 남편이 부하 직원이라는 데 있어요. 솔직히 전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어요. 근데 남편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희 남편은 둘만 있을 땐 세상 좋은 남편이에요. 하지만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들이 관련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일부러 제 길을 거꾸려 들거든요. 별거 아닌 일에도 괜히 목청 높이고 남자가 어쨌느니 여자가 어떻느니 이러면서 꼰대짓을 하려고 들고요.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했어요. 오죽하면 저럴까 싶었거든요. 오냐, 내 오늘 남편 기 한번 살려준다. 이런 심정으로 고개 팍 숙이고 꼬랑지 팍 내리고 남편님 이러면서 떠받들어 줬죠. 아 그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재미가 들었는지 정신이 나간 건지 의뢰 사람들 앞에만 가면 절 무시하려 들더라니까요. 근데요, 가만 보니까 이게 제 남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시어머님을 깔아뭉개시거든요. 툭 하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게 라거나 난 자네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말을 달고 사시죠. 그뿐인 줄 아세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시고모님까지 합세해서 정말 가관도 아니라니까요. 누가 보면 이 집안이 고관대작을 대대로 배출한 엄청난 집안인 줄 알 거예요. 남편 얘기 들어보면 조상 중에 변변한 벼슬 하나 제대로 하신 분도 없더구만. 암튼 저희 시어머님은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얌통머리 없는 이 집 이간들한테 무시당하고 종취급까지 당하며 살아오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랬죠. 아니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받아주니까 매번 저러는 거 아냐. 괴롭히는 시아버지도 싫었지만 순응하고 사는 시어머니도 좋게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집오고 첫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던 날이었죠. 제사가 토요일이어서 전날 퇴근 후 바로 시댁에 와서 하룻밤 자고 아침부터 어머님과 함께 제사 준비를 했어요. 아침 먹고 장봐 와서 아버님 점심 차려드리고 막 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시고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제사일 도와주러 일부러 일찍 오셨나 보다 했죠. 그런데 세상에 요즘 왜 이렇게 입맛이 없나 몰라. 올케 나 회냉면 좀 만들어줘. 매콤하게. 아침에 딱 눈을 뜨는데 그게 그렇게 땡기더라고. 헐,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정신이에요. 안 그래도 제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회냉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절 막으시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오늘은 못 해드리겠네요. 재료도 없고 보다시피 제사 지낼 음식도 아직 못 해놔서요. 죄송해요. 대신 형준이 시켜서 근처 냉면집에서 사오라 그럴게요. 그랬더니 시고모님이 노발대발.
신우이가 입맛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그깟 냉면 하나 삶아주는 것도 하기 싫어서 아들 시켜 사다 먹으라 그런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게 며느리 앞이라고 너무 목에 힘주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자기가 그러고 살았다 그래. 훅 껴서 말도 안 나오네. 이래서 보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은 뭘 해도 티가 난다 그러나 봐. 옳게는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나 몰라도 우리 집은 윗사람한텐 깍듯하게 하라고 배웠어. 아무리 세월 지나 같이 늙는 처지라지만 그래도 내가 엄연히 손 윈데 어디서 건방지게 그따위로 굴어? 중학교밖에 못 나온 주제에 못 배웠으면 몸 낮추고 살 줄도 알아야지. 내 동생 덕에 호강하고 살다 보니 자기 신분도 덩달아 오른 줄 착각하나 보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 까불긴. 그 소리에 소파에서 TV를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득달같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이 여편네가 미쳤나? 못 배운 거 티내냐? 어디서 손희 형님한테 말대꾸야? 니네 친정에선 그러고 가르치든? 하여간 급이 맞아야 살지. 배운 게 없으면 하라는 대로나 해. 네가 뭘 한다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하라고. 어이가 없었어요. 적반하장이라더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그날 어머님은 1시간이나 손이 발이 되게 빌고서야 음식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무서웠던 건 이런 상황에도 남편도 시동생도 누구 하나 자기 엄마 편을 안 들더란 사실이에요. 모르쇠를 일관했죠. 수십 년간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혼자 당하며 사셨겠구나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분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덜컥 겁도 났어요. 나도 나중에 시어머니 짝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초장의 남편 버릇을 잘 들여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 남편을 잡돌이했죠. 식구들 앞에서 별거 아는 일에 절 핀잔 주길래 작정하고 정색하며 버럭했죠. 당신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눈치 없이 굴더니 집에서도 이 모양이야? 도대체 뭐 하나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 내가 차 수평이 안 맞는다고 낚시 가기 전에 카센터 가서 점검하랬지. 근데 뭐하고 뭉개고 있다가 카센터도 안 들고 가선 이런 사고를 내. 당신 목숨이 너댓게는 돼? 이참에 다 내려놓고 황천길 가고 싶어? 그런 거야? 제발 뭐가 선이고 훈지 구분 좀 하고 살자. 어? 말이 차 문제지 알맹이 빼고 나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잡는 딱 그 각이었죠. 식구들 앞에서 절 면박 주고 무시하려다 오히려 된통 당한 남편은 그 후로 저한테 덤비지 않았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날 일 때문일까요? 남편이 자꾸 제 눈치를 봐요. 회사에서야 직급 차이가 나니 그럴 수 있지만 집에서까지 그러는 건 좀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저희 시아버님한테는요. 안 그래도 툭 하면 기샘 말띠 며느리 들였다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아버님 아들도 말띠인데 저만 갖고 그러세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시어머님도 말띠거든요. 전 78년생 말띠, 어머님은 54년생 말띠. 근데 같은 말띠가 하나는 남편 누르고 살고 하나는 남편한테 눌려 사는 게 말이 돼요? 띠랑은 하나도 상관없는 거지. 한마디로 아버님은 절 길들일 거리를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부리듯이 저도 그렇게 부리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는 쉽게 그러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학벌 때문이죠. 제 자랑 같지만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말 그대로 S대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버님도 저한테만큼은 어머님께 하시듯 못 배운 주제에 중학교도 못 나온 게 등등 학벌로 무시하는 행동은 못 하시는 거죠. 자신 아들보다 학벌도 좋고 직급도 높고 연봉도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니 트집 잡을 게 마땅치 않으신 거죠. 솔직히 전 제 학벌이 대단한 자랑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엔 저보다 공부 많이 하고 세상을 위한 업적을 이룬 대단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운 좋게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나 부모님 지원받으며 남들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지금의 학벌 정도가 된 거니까요. 입장 바꿔 말하면 저희 어머님처럼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못해 배움을 이어갈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결과가 아닌데 제 학벌을 자랑으로 삼는 게 웃긴 거죠. 이걸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어머님이 더 이상 시가족들한테 무시받고 사시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어머님과 밖에서 따로 만났죠. 어머니, 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전 검정고시 학원 팜플렛을 내밀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보시겠다면 어떻게든 제가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고등학교 과정 패스하시면 대학도 가실 수 있어요. 요즘엔 대학 시험 볼 때 여러 가지 전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만학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하고 싶지만 형편상 혹은 다른 이유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고령자들한테 대학 입학 문턱을 낮춰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전형이에요. 어머님, 우리 해봐요. 네? 어머님은 쉽게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저 눈시울을 붉히시곤 아무 말이 없으셨죠. 전 제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살짝 후회가 됐어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끼어들었나 했죠. 그런데 나 그거 한번 해볼게. 사실 며느리 앞에서 무시당하고 사는 거 나도 죽기보다 싫었어. 10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우리 친정 어머님이 나랑 여동생 버리고 제가 하셨거든.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구박 많이 받았다. 중학교까지 나온 것도 정말 눈치 많이 보며 다닌 거였어. 난 정말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내 사정은 그게 아니잖니?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애들 보며 공장에 일하러 가는데 정말 부럽더라. 형준이가 처음 너 데려왔을 때 당당한 네 모습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것 같은 부러움을 느꼈다. 학벌 좋고 매사에 당당하고 남자들보다 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나도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너 보면 더 내가 한심하고 창피했어. 근데 이제 너한테 창피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할란다. 나도 공부해서 너처럼 될란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련.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님과 저의 비밀스런 동행은. 전 일단 어머님을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시켜 드렸고요. 틈틈이 제가 공부도 가르쳐 드렸어요. 몇 번의 낙방을 경험하곤 드디어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할 수 있었죠. 젊은 친구들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어머님과 저한텐 달랐죠. 합격자 발표 듣고 어머님과 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곤 좀 더 해보자 결심했죠. 내친 김에 대학까지 가자고요. 그렇게 해서 2년 전 만학도 전형으로 전문대에 입학했어요. 평소 책도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걸 좋아하셔서 문예창작과에 지원하셨어요. 다른 과보다 성적 경쟁도 적고 실습 위주다 보니 어머님한테는 딱이었죠. 자신보다 나이 어린 교수님들 밑에서 어머님은 지각 결석 한 번 없이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습작도 열심히 하셔서 졸업 전에 큰 규모의 주부백일장에서 은상도 타셨죠. 그 모든 순간을 어머님과 제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께서 대학을 졸업하시는 날이 됐어요. 지난 6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죠. 전 회사에 월차를 내고 어머님과 함께 졸업식장으로 향했어요. 오늘만큼은 가족들한테 알리고 축하받으며 졸업하시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한사코 만류하셨죠. 인생에 한 번뿐인 이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전 어머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졸업식장에서 어머님은 학교에서 주는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본이 될 만큼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셨다고 주는 상이었죠. 그리고 학생들을 대표해서 단상 위에서 총장님한테 직접 졸업장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죠. 모르긴 해도 그 순간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렀을 거예요. 전 객석에서 어머님의 빛나는 순간을 카메라에 열심히 담았어요. 사건은 하필 어머님과 졸업식장을 다녀온 그날 터졌어요. 일찍 집을 나서야 했던 어머님은 아버님 아침상을 차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식탁 위에 오늘 하루만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라 쪽지를 남기고 오셨는데 하필 시고모님이 오셔서 그걸 보신 거예요. 졸업식장에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은 탓에 시고모님 호출을 못 받았고 학사모를 쓰고 동기들이랑 사진을 찍느라 집안일은 신경도 못 쓴 거죠. 뒤늦게 어머님과 제가 집에 도착해보니 시고모님이 아버님 점심상을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시고모님은 꽃다발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는 저와 시어머니를 향해 썰고 있던 김치를 집어 던지셨어요. 엄마야! 시뻘건 김치 양념을 뒤집어 쓴 어머님과 전 황당한 표정으로 시고모님을 쳐다봤죠. 그랬더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침부터 뭐 한다고 밖으로 놔두느라 남편 밥도 안 챙겨? 못 배워 먹어가지고는 올케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애미 너도 마찬가지야. 말대답 따박따박하고 어른 알기 우습게 알면서 니 도리는 안 하고 살 참이냐? 내가 이 나이에 동생 밥 챙긴다고 주방에서 이러고 있어야겠어?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시애미가 저 모양이니 며느리라고 잘할까? 아주 개판이야 개판.
시어머님은 졸업장에 묻은 김치 속을 떼어내시며 입술을 부르르 떠셨어요. 그리곤 작정하신 듯 쏟아내셨죠. 그게 뭐 어때서? 누나가 돼서 남동생 밥 한 개 차려주는 게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탓하려거든 그 나이 처먹도록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는 당신 동생이나 혼내세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시던 아버님은 어머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와 어머님 뺨을 치시려 손을 드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 전에 무서운 속도로 아버님 뺨을 치셨어요. 짝 소리가 날 정도로요. 그 행동에 모두들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죠. 이 옆에 애가 미쳤나? 그래, 미쳤다. 이날 이때까지 니들 남배한테 하도 당하고만 살아서 아예 미쳤다. 또 한 번 쳐봐. 그땐 네 누이 뺨도 쳐줄 테니. 어머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기선을 제압했어요. 아버님은 생각하지 못한 어머님의 반격에 어리둥절하셨죠. 이 여편 내가 미쳤구만. 미치지 않고서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해? 인간 말종? 지금 나한테 인간 말종이라고 했어? 평생을 니들이 나한테 한 짓이 바로 인간 말종 짓이다. 지들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짓밟고 사람을 종부리듯이나 할 줄 알았지. 니들이 언제 날 사람 취급해줬니? 그래도 지 자식 낳고 사는 여잔데 툭하면 사람들 앞에서 면박이나 주고 중학교밖에 못 나온 애 떠들고 다니면서 창피 주고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나도 사람이다.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내가 이날 이때까지 꾹 참은 이유가 뭔 줄 알아? 니들 남매처럼 적어도 인생을 니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였어. 니들은 내가 아는 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지독하고 하찮은 족속들이었으니까. 인간 말종? 그야말로 니들 남매한테 딱인 말이다. 저 사람이 약을 잘못 먹었나? 이게 다 며느리 잘못 들인 탓이야. 요상한 게 집에 들어와선 지 애미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멀쩡하던 올케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돼? 너 도대체 네 시애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시고모님이 물으셨죠. 제가 뭘 어쨌게요. 단지 전 아버님과 고모님께서 늘 어머님께 못 배웠다고 타박하시길래 학교 공부해보시라 권한 것밖에 없어요. 아참, 오늘 어머님 졸업하셨어요. 아버님은 그제서야 어머님 손에 들린 졸업장을 보시곤 졸업장? 니깎게 무슨 졸업을 해? 왜? 어디서 돈 받고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만들어주든? 되지도 않게 무슨 졸업장은. 솔직히 나 오늘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졸업장 꿈이나 꿀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그랬죠? 중학교 나온 거랑 고등학교 나온 건 하늘 땅 차이라고. 그 하늘 땅 차이로 45년간 날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이를 박박 깔며 젊은 애들 사이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날 무시하던 당신 얼굴 떠올리면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졸업장까지 따게 됐네요. 고마워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뭐? 대학 졸업장? 시아버님과 시고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달려와 어머님 졸업장을 펼쳐보셨죠. 어머님 이름 밑에 문예창작과 전문 학사, 도장이 꽝 찍혀 있었죠. 대학 졸업까지 하고 보니 당신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싶네요. 중졸과 고졸이 하늘 땅 차이인데 고졸과 대졸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혼자 살아 볼랍니다. 당신과는 수준 차이 나서 같이 못 살겠어요. 지난 45년간 날 부리고 살았던 수고비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내놓으시구려. 아니 이 사람이 이혼이라니. 여보. 어머님은 황혼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전부터 쭉 생각해오신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결정에 방방 뛰며 반대를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죠. 안 그랬다간 저랑 이혼이니까요. 전 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밑반찬 정도는 넣어드리겠다고 했죠.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수필로 엮어 작품집을 출간하실 계획이신데 해봐야죠. 물론 자비로 출판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려고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신나셨어요. 가끔은 저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갈라서신 게 아닌가 죄송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70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도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제가 어머님 인생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앞으론 어머님께서 화창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